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말 한마디 없이 40년을 살다 간 남편이 있었습니다. 생일에 꽃 한 송이 없었고 결혼 기념일에 수고했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난 후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 한 묶음이 나왔습니다. 40년치 편지가 단 한 통도 붙이지 않은 편지들이. 끝까지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여러분은 아마 눈물을 닦게 될 겁니다. 경숙 씨는 올해 66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 23평 남짓한 공간에서 남편 태수 씨와 단둘이 살아온 지 어느새 40년이 흘렀습니다. 결혼한 것이 26이었으니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는 세월을 이 사람과 함께 산 셈이었습니다. 큰아이는 경기도 수원에서 살고 있었고 작은 딸은 부산에 시집을 갔습니다. 명절이면 잠깐 얼굴을 보고 그 사이에는 가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집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숙 씨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6시가 되면 눈이 떠지고 부엌으로 나가 된장국을 끓이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쌀을 안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리는 동안 남편 태수 씨는 방에서 나와 조용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태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숙 씨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장을 보고 저녁이 되면 또 밥을 지었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이 나누는 말이라고는 많아야 서너 마디였습니다. 다녀왔어. 밥은요? 먹었어. 그래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히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냉전을 벌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부부였습니다. 무뚝뚝하고 조용하고 무심하게 사는 부부. 경숙 씨는 처음엔 그게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고 이게 우리 부부라고. 태수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숙 씨는 그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른 적도 없었고 손찌검은 꿈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거나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표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꺼내놓는 일이 어색한 사람, 칭찬이나 위로나 다정함 같은 것들이 몸에 배지 않은 사람. 딸아이가 한 번은 전화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사는 거 안 외로워? 아빠가 너무 무뚝뚝하잖아. 경숙 씨는 잠깐 말이 없다가 웃었습니다. 외롭긴 뭐가 외로워. 원래 저런 사람인걸. 나쁜 사람은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경숙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부는지 나뭇가지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외롭냐고. 경숙 씨는 그 말을 가슴속에서 조용히 굴려보았습니다. 외롭다는 말은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이 하는 말 아닌가. 나는 이미 기대를 접은 지 오래인데 40년을 살면서 경숙 씨가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괜찮아. 원래 저런 사람이야.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게 경숙 씨의 하루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된장국, 설거지, 빨래, 저녁밥. 그 사이 두 마디 혹은 세 마디. 그게 40년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는 늘 작은 물음 하나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경숙 씨가 그 물음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의식한 것은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오랜 친구 순례 씨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향해 걸어가는데 순례 씨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의 손을 잡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별한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걷다가 자연스럽게 순례 씨도 별 반응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었습니다. 경숙 씨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태수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경숙 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고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태수 씨가 먼저 내려 혼자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숙 씨는 천천히 차에서 내리며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한 번이라도 먼저 손을 잡아준 적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경숙 씨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무언가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비싼 선물이나 여행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그 한마디면 충분한데. 수고했어. 그 두 마디면 충분한데. 그 짧은 말들이 40년 내내 없었다는 것이 그날 밤 따라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그런 감정도 다 식는다고, 예순이 넘으면 그런 것에 무감각해진다고. 하지만 경숙 씨는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숙 씨는 그 마음을 꾹꾹 눌렀습니다. 이제와 무슨 말을 하겠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40년이 지나서 갑자기 여보, 나는 당신이 다정하게 대해주면 좋겠어. 같은 말을 어떻게 꺼내냐고. 그게 더 어색하고 더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경숙 씨는 그냥 덮었습니다. 마음속 서랍을 닫듯이 조용히. 그래도 가끔 친구들 모임에서 남편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혹은 TV에서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장면이 나올 때 경숙 씨는 잠깐씩 시선을 딴 데로 돌렸습니다.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해 겨울,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11월 말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경숙 씨가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화장실 쪽이었습니다. 경숙 씨는 일어나 복도를 걸어갔고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태수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숙 씨는 그 순간을 나중에도 자주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몸이 굳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움직이지 않는 그 몇 초가 평생 잊히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다 한 번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태수 씨 곁에 앉아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뇌혈관 문제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숙 씨는 동의서를 받아들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조용히 도와주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숙 씨는 수술실 앞 긴 복도를 혼자 걸었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또 앉았다가.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고 아침이 지나고 낮이 되었습니다. 딸에게 연락을 해두었지만 부산에서 오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들은 수원에서 출발했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긴 시간을 경숙 씨는 혼자 그 복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40년 동안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지 않았던 사람, 생일도 기념일도 그냥 지나치던 사람, 무뚝뚝하고 무심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가슴이 텅 빈 것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다는 무게가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오후 2시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잘 됐다고 했습니다. 경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수 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왼쪽 팔다리에 불편함이 남았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퇴원 후에는 집에서 재활을 해야 했고 혼자 거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순례 씨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병실에서 태수 씨 손을 잡아드리고 돌아가면서 경숙 씨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꼭 쥐고 한참 있다가 놓았습니다. 경숙 씨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경숙 씨는 이제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차려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재활운동을 곁에서 도왔습니다.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지 않아? 전문 요양사를 구하거나 시설을 알아볼까? 경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할게. 그 이유를 경숙 씨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의무감이었을 수도 있고 미안함이었을 수도 있고 4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어떤 감정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경숙 씨는 그렇게 남편 곁에 남았습니다. 간병은 경숙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5시면 태수 씨가 깨어났습니다. 잠이 얕아진 탓이었습니다. 경숙 씨도 덩달아 눈을 뜨고 물을 가져다 드리거나 자세를 바꿔드리거나 하다 보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면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재활운동을 도왔습니다. 오후에는 거실 창가에 태수 씨를 앉혀두고 햇볕을 쬐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약을 챙기고 씻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몸이 버티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번갈아 올라와 잠깐씩 자리를 지켜주었지만 평일 낮은 오롯이 경숙 씨 혼자였습니다. 큰아이가 올라오는 주말이면 경숙 씨는 잠깐 밖에 나가 바람을 쐬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걷고 들어오는 것이 그 주의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몸이 불편해지면서 예민해졌습니다. 원래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후로 말이 더 어눌해졌고 그것이 답답한지 표정이 굳어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경숙 씨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꾸하거나 고개만 끄덕이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경숙 씨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삭혔습니다. 아프니까 그렇겠지.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숙 씨가 저녁 식사를 다 먹이고 입가를 닦아드리고 나면 태수 씨가 가만히 경숙 씨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별로 없는 손이었습니다. 살짝 떨리기도 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올려놓고 경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 경숙 씨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번 이어졌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약을 먹고 나면, 재활운동이 끝나고 나면 태수 씨는 기회가 될 때마다 경숙 씨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눈빛은 늘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은데 입으로는 나오지 않는 그런 눈빛. 경숙 씨는 어느 날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지고 힘없고 떨리는 손. 40년 동안 공장에서, 현장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했던 손. 경숙 씨는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모를 감정이 올라오려 했지만 경숙 씨는 꾹 눌렀습니다. 그냥 수건을 들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좀 쉬어요. 돌아서서 부엌으로 걸어가는 동안 경숙 씨는 한동안 싱크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손을 안 잡아줬던 사람이 이제야 이러는구나.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숙 씨의 하루하루는 계속되었습니다. 고되고 지치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경숙 씨는 그게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태수 씨가 세상을 떠난 것은 간병을 시작한 지 넉 달째 되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경숙 씨가 옆을 보니 태수 씨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이 든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경숙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경숙 씨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옆에서 더 울었고 아들이 더 힘들어했습니다. 경숙 씨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사람들을 맞이하고 절을 받고 밥을 먹었습니다. 순례 씨도 달려와서 사흘 내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도 그냥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경숙 씨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아이들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경숙 씨는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태수 씨가 쓰던 컵도 그대로였고 안경도 협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경숙 씨는 그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피해 다녔습니다. 49제가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경숙 씨는 마음을 다잡고 태수 씨가 쓰던 물건들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개어 박스에 넣고 서랍 안에 잡동사니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 오래된 수첩, 쓰다 남은 볼펜들, 그리고 서랍 맨 안쪽 낡은 손수건으로 쌓인 물건이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편지 묶음이었습니다. 낡은 고무줄로 묶인 봉투들이 여러 장 겹쳐 있었습니다. 경숙 씨는 첫 번째 봉투를 들었습니다. 받는 사람 칸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경숙에게. 손이 멈췄습니다. 두 번째 봉투도 세 번째 봉투도 똑같았습니다. 경숙에게, 경숙에게, 경숙에게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결혼한 지 2회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태수 씨가 쓰러지기 2주 전 날짜였습니다. 40년치 편지였습니다. 단 한 통도 붙이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경숙 씨는 편지 묶음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경숙 씨는 천천히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태수 씨의 글씨체, 반듯하지는 않지만 꾹꾹 눌러 쓴 그 글씨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경숙아, 오늘 당신이 혼자 시장 갔다 오다가 비를 맞았지. 우산을 두고 갔다고. 들어오는데 머리가 다 젖어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수건 하나 가져다 주면서 퉁명스럽게 우산을 왜 두고 가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많이 추웠겠다. 많이 놀랐겠다.
하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경숙 씨는 그 첫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서 떨리는 손으로 다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경숙 씨는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다가 멈추고 멈췄다가 다시 읽고 눈이 흐려지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또 읽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경숙 씨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냥 앉아서 읽었습니다. 편지들 안에는 경숙 씨가 전혀 몰랐던 태수 씨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던 날 수술실 앞에서 2시간을 서 있으면서 썼다는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경숙아, 오늘 당신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다리가 풀렸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보냈는데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혼자 복도에 서 있는데 무서웠어. 당신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드는 거야.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왜 못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경숙 씨의 친정 어머니 장례식 때 썼다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흘 내내 울었잖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는 곁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옆에만 있었어. 안아주고 싶었어.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근데 몸이 굳어서 아무것도 못했어. 자다가 보면 당신이 또 울고 있었는데 그냥 모른 척 누워 있었어. 그게 지금도 미안해. 결혼기념일에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인 거 알지? 꽃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어. 퇴근하면서 꽃집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 들고 들어가면 당신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어색할 것 같아서.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당신이 미역국을 끓여놨더라고. 나를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알았어. 나는 숟가락을 들면서 속으로 생각했어. 고맙다고. 근데 그 말도 끝내 못했어. 경숙 씨는 편지를 읽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웃음이 나오는 건지 울음이 나오는 건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꽃집 앞까지 갔다가 돌아왔다는 그 문장이 이상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람. 들어오면 됐잖아. 그냥 들어오면 됐잖아. 그리고 마지막 편지, 쓰러지기 2주 전에 쓴 편지를 펼쳤습니다. 경숙아, 나 요즘 몸이 자꾸 이상한 것 같아. 근데 겁이 나서 병원을 못 가겠어.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냥 버티고 있는데 솔직히 좀 무서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건 꼭 써둬야겠다 싶었어. 내가 살면서 잘한 게 별로 없는데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당신한테 장가든 거야. 40년 동안 표현을 못해서 답답하게 했지. 그게 제일 미안해. 얼굴 보고는 끝내 말을 못하겠어서 여기다 쓰오. 고마웠어, 경숙아. 많이. 경숙 씨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처럼 어깨를 떨면서 울었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 주지 않았냐고. 왜 이 편지를 죽고 나서야 읽게 하냐고. 40년 동안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조차 몰랐다고. 그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사랑받고 있었구나. 40년 내내 서툴게 말 못하는 방식으로 그래도 사랑받고 있었구나. 경숙 씨는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40년치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숙 씨는 편지들을 깨끗한 상자에 넣어 장롱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태수 씨가 40년 동안 경숙 씨에게 건네지 못한 말들이었으니까요. 이제라도 받았으니 그걸로 됐다고 경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많이 울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을 때마다, 태수 씨가 쓰던 컵을 볼 때마다, 저녁밥을 차리다가 혼자인 것을 새삼 깨달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밥을 2인분 지어놓고 혼자 마주 앉았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정말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경숙 씨가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태수 씨가 꽃집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던 편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어이없게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람. 들어가면 됐잖아. 꽃 하나 들고 들어오면 됐잖아. 왜 돌아선 거야? 혼자 밥을 먹다가 웃음이 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경숙 씨는 그 웃음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경숙 씨는 편지를 꺼내 읽을 때 처음부터 눈물부터 나오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편지는 읽으면서 웃었고 어떤 편지는 읽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람 참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았나? 그냥 말하면 됐잖아. 그냥 한마디 하면 됐잖아. 그러다가 문득 경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땠나? 경숙 씨 자신도 40년 동안 태수 씨에게 먼저 말을 건넨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오늘 힘들었지요? 한마디, 당신도 수고해요 한마디. 경숙 씨도 그 말들을 제대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서운함은 있었지만 그 서운함을 말로 표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 40년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태수 씨만 바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그랬던 것입니다. 경숙 씨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억울함이 누그러드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그런 세대였고, 우리 둘 다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도 우리 둘 다 나름대로 40년을 버텨온 것이라고. 그리고 경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끝까지 곁에 있었어. 쓰러진 날 밤 구급차를 불렀고, 수술실 앞에서 혼자 기다렸고, 넉 달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곁을 지켰어. 그것만큼은 잘했어. 그 생각이 드니 가슴 한켠이 뭔가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한 번은 전화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좀 어때? 많이 힘들어? 경숙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조금 나아. 아빠가 편지를 남겨줬거든.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편지요? 무슨 편지요? 경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와서 보여줄게. 전화로는 못해. 딸이 뭔가 더 묻고 싶어 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경숙 씨는 그냥 화제를 돌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경숙 씨는 장롱 위 상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태수 씨의 빈자리가 여전히 크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편지들이 있었으니까요. 40년치 마음이 글씨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말을 못했을 뿐이지 마음은 늘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경숙 씨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조용히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편지 잘 받았어요. 늦었지만 말을 하고 나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래도 웃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살아서 못 줬어요? 진짜 경숙 씨에게 작은 습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경숙 씨는 아이들이 연락을 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면 뭔가 부담을 주는 것 같았고 바쁜 아이들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지내지? 밥은 먹었어? 짧은 말이었지만 먼저 걸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춥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아들이 금방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별일 없지요? 경숙 씨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별일은 무슨, 그냥 보고 싶어서.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경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말을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못했을까? 오랜 친구 순례 씨에게도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밥 한번 먹자고. 순례 씨가 반겼습니다. 아이고, 경수가 내가 먼저 연락을 다 하고. 무슨 일 있어? 경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은? 그냥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수 씨 이야기도 했습니다. 순례 씨가 경숙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숙 씨는 그 손을 맞잡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작은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손주들이 현관문을 열고 와르르 들어오면서 할머니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경숙 씨는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작은 손주가 경숙 씨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경숙 씨는 손주를 꼭 끌어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엄청나게 사랑해. 알지? 손주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경숙 씨는 그 웃음을 들으며 눈이 살짝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쉬운 말이었구나. 이렇게 쉬운데 나는 왜 그렇게 아껴뒀을까? 왜 이 말이 그렇게 어색하고 쑥스러웠을까? 태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꽃집 앞에서 그냥 돌아서던 사람. 안아주고 싶었는데 몸이 굳었다던 사람. 고마웠다는 말을 편지에만 써두던 사람. 경숙 씨는 이제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어렵고 쉬운 말인데 쑥스럽고 하면 되는데 자꾸 못하게 되는 그 감정. 그게 태수 씨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를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을지 모릅니다. 마음은 있는데 말은 못하는 사람들이. 경숙 씨는 그날 저녁 딸과 손주들이 돌아간 뒤 혼자 조용히 앉아 태수 씨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소리내어서 처음으로 또렷하게. 나도 사랑했어요. 당신이 먼저 말해주니까 나도 이제 말할게요. 40년 동안 나도 사랑했어요. 말을 하고 나니 가슴 한쪽이 시원했습니다. 오래 묵은 것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나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내려놓는 눈물이었습니다. 경숙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태수 씨가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경숙 씨도 웃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태수 씨는 40년 동안 편지를 썼습니다. 단 한 통도 붙이지 못한 채로. 경숙 씨는 40년 동안 그 마음을 모른 채 살았습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무뚝뚝하게 느껴지시나요? 말이 없고 표현이 없고 가끔은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싶으신가요? 어쩌면 그 사람도 태수 씨처럼 말을 못할 뿐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셨다면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보세요. 편지로만 남기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 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